안녕하세요. 제가 처음 영어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된 때가 바로 언제냐면, 그 영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봤을 때 참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 영어가 이 정도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좀 감을 잡게 됐을 때, 이거 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을 가졌던 그 계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봤다는 것 자체가 되게 스스로에게 기특하고 그게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좀 쪼개봤을 때, 이거 더 이상 못하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었던 때가 언제냐면, 이, 영어 공부했던 그런 책들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배우지 않았던 것들을 챕터 1부터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걸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거 왜 얘기가 나오는 거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영어 아주 기본을 배우는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예문으로 수동태 예문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수동태 말만 들어도 지금 너무 딱 싫은데, 수동태라는 그런 표현들이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이 문장을 처음 봤고, 도대체 얘는 무슨 기능을 하는 건지, 그 역할이 뭔지 이것도 모르고 있는데, 막 그런 게 나오니까, 몇 발자국 떼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런 노출을 통해서 좌절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함께 공부했던 것들을 되짚어 가면서 영어 공부의 방향성들을 잡아갈 때 이전에 배우지 않았던 내용들은 정말 1도 언급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정주행 하시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같이 그 영어에 대한 그림을 함께 그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영어라는 게 총 구조가 5개밖에 없고, 그리고 또 구조를 결정하는 거는 동사다. 그래서 동사 종류 5개만 알면 우리 영어 문장 쉽게 만들 수 있다. 영어 말하기 쉽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영어 공부하면서 저는 영어 구조가 5개라는 것을 정말 알게 됐을 때 참 영어에 대해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영어에 대한 배신감. 영어 내가 여태까지 문장 많이 읽어봤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구조가 이게 5개냐? 지금 문장이 지금 수십만 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걸 어떻게 지금 문장이 5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도대체? 패턴과 구조가 어떻게 5가지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너무 뻥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거에 대한 모든 가지가 딱 쳐지고, 문장의 구조가 5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바로 언제였냐면은, 그 문장 안에 들어간 그 수식어라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구나. 얘네들은 어떤 모양으로 생겼고,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을 때, 문장에서 여러 가지 막 단어들이 막 열거가 되고, 문장들이 막 만들어졌을 때, 이것을 간단하게 보는 그런 안목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 형식 공부를 하기 앞서서, 먼저 그 수식어라는 친구가 어떤 친구들인지, 어떤 모양으로 생겼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식어라는 친구들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어, 수식어는 기본적으로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바로 단어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문장을 구성할 때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바로 단어잖아요. 그런데 그 단어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수식어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이 단어, 이 단어에는 우리가 생각하시기 쉽게 2가지 이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이름은 바로 품사라는 이름이고, 다른 이름은 바로 기능 또는 역할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냥 쉽게 이 2가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단어는 다 이름이 있어요. 품사라는 이름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될 때 이 품사라는 이 이름은 이 기능이라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이 품사가 기능으로 바뀌는지 이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사가 기능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예를 간단하게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저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희 품사죠. 저희 품사인데
제가 어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식당에 들어간다. 그럼 저는 그때부터 손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병원에 들어간다. 그때 저는 바로 환자가 되는 거죠. 제가 교실에 들어간다. 선생님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각 단어에는 품사라는 이름이 있고 이 단어들이 이렇게 문장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 그때는 저에게 역할이 방금 전에 환자, 선생님 같은 역할이 부여된 것처럼 이 품사는 문장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 기능과 역할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단어 하나를 부를 때는 이 단어의 품사는 뭐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럼 이 단어의 기능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단어 하나만 딱 놓고서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단어가 문장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보고 이 단어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간단하게 그 단어의 기본적인 첫 번째 이름, 그 품사가 무엇인지 또 품사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 친구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기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품사의 종류에는 크게 8개가 있습니다. 품사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part of speech라고 부릅니다. part. 그래서 저는 쉽게 그냥 품사는 영어로 part of speech, part가 왠지 팔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품사의 종류는 8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 8개의 품사를 보면 첫 번째 품사는 바로 명사라고 하는 품사네요. 두 번째 품사는 대명사라는 품사고 그 다음은 형용사라는 품사,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 부사, 접속사, 전치사, 감탄사 이렇게 총 8개의 품사가 있습니다. 이 명사라고 하는 품사는 말 그대로 그냥 이름 명자죠. 그래서 사물의 이름을 부를 때 쓰는 것이 바로 명사가 되겠죠. 뭐 예를 들면 뭐 지우개, 펜, 꽃, 주스 이런 것들이 명사가 되겠죠. 그러면 대명사는 뭐냐면 이 대자가 바로 대신할 대자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대는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대신하기 위해서 부르는 그런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명사를 쓰실 때는 구체적인 이름보다는 그냥 그것, 저것, 그들, 너, 나 이름이 없이 구체적이지 않고 그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표현들을 통해서 어떤 명사를 지칭하는 것을 바로 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형용사라는 건데요. 그 형용사라는 친구는 영어로는 adjective라고 부르는데 그 adjective의 의미는 add는 어느 방향이란 뜻이고 그 ject라고 하면 쏜다, 던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디로 그냥 어느 방향으로 던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어디로 던지냐면 바로 명사한테 던지는 거예요. 명사한테 던져서 붙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 형용사라는 아이의 특징은 그냥 늘 명사를 꾸며주는 명사에게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바로 형용사예요. 그래서 뭐 저를 예를 들으면 뭐 잘생긴 그리고 친절한 마음이 따뜻한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받침이 니은으로 끝나는 그런 표현들이 바로 형용사, adjective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용사라는 친구들은 바로 명사를 꾸며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사죠. 동사는 문장에서 딱 하나만 쓰이게 되고 그 동사는 문장의 구조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장의 뼈대를 구성을 하고 문장의 구조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동사의 종류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 5가지 종류의 범주로 나눈 그런 동사들이 있고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동작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로 보면 되겠죠. 뭐 fly 또는 뭐 study, swim, dance, run, 또 know, 뭐 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런 동사들이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친구는 바로 부사라는 친구입니다. 이 부사라는 친구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부자는 바로 돕는다, 도울 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돕는 건데 누구를 도울까요? 고민을 해보면 방금 전에 우리가 4개의 품사를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형용사라는 친구는 명사라는 친구를 꾸며주죠. 이미 짝이 만들어져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부사라는 친구는 누구를 돕는 친구일까요? 명사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이미 형용사가 명사를 돕는 친구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사는 이제 누구를 돕냐면 문장 안에 있는 형용사를 돕습니다. 자, 그리고 또 누구를 돕는다? 또 동사를 돕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또 문장 전체를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역할들이 너무 또 다양해지면 공부하시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선 그거는 뒤에 가서 예문을 통해서 또 알아보시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사의 예를 한번 보면은 뭐 handsome 아까 나왔던 그 형용사가 있는데 그 handsome이라는 형용사를 돕기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매우 잘생긴 또는 아주 드물게 잘생긴, 눈에 띄게 잘생긴, 놀랍게 잘생긴. 그래서 보통은 뭐뭐하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보통 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르게 달린다, 행복하게 노래를 부른다와 같은 예와 같이 동사의 어떤 상태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부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접속사라는 친구죠. 말 그대로 이 접속사 친구들은 접속하는 친구예요. 단어와 단어를 접속할 수도 있고, 문장과 문장을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 접속사의 예로는 뭐 and, 그리고 뭐 because, but 이렇게 단어와 단어를 열거를 할 때 사용하는 친구들인데요. 또 뒷부분에 가서 또 자세히 다루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전치사라는 말인데요. 이 전치사라는 친구는 영어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preposition, preposi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 pre라는 말이 바로 앞, position은 놓는다, 포즈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럼 앞에 놓는 말, 전치사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앞전 둘치자 써서 앞에 두는 말, 이것을 바로 전치사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럼 누구 앞에 둘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명사 앞에 두는 말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In my room. 내 방에 on the street. 길 위에. 그쵸? 그래서 이 전치사라는 이 표현들은 늘 명사와 함께 쓰인다. 명사 없으면 못 쓰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그런 역할, 시간을 나타내는 역할, 그리고 또 문장에서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역할, 뭐 다양한 그런 어떤 장소, 방법, 뭐 시간과 같은 그런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치사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탄사입니다. 그 감탄사라는 친구 감탄할 때 쓰는 말입니다. 뭐 이런 게 있겠죠. 옵스 그리고 뭐 와, 이런 것들이 바로 감탄사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품사를 차근차근 봤는데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이 친구들은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주 혼자서도 쓰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굵직굵직한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런 품사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뒤에 말씀드렸던 부사, 접속사, 전치사, 감탄사와 같은 친구들은 이 친구들을 다 묶어서 그냥 부사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품사라는 걸 공부를 하실 때 총 우리가 8개로 공부를 했던 거를 더 쉽게 5개로 줄일 수가 있겠죠.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그리고 나머지 이 4개 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품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문장의 구조 5개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왜 문장은 수만 개처럼 보이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장의 종류가 너무나도 많아 보이게 하는 그 주범, 그 나쁜, 그 배신자, 그 우리를 속이는 그 친구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부사라는 친구들이에요. 부사, 접속사, 전치사, 감탄사. 이 친구들 감탄사만이 안 나오니까 이 3가지 부사, 접속사, 전치사, 이 친구들이 우리가 문장을 길어 보이게 우리를 현혹시키는 배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만 우리가 잘 문장 안에서 구분해 놓고 따로 떼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긴다면 문장의 구조가 정말 5개구나 하는 그런 눈이 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처음에는 심플하게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문장 구조 5개를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왠지 우리 좀 문장을 만들 때 조금 더 고급스럽고 다양한 표현이 들어간 문장을 만들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그 안에 이제 바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우리 이야기를 했던 그 부사라는 그 친구를 하나하나 넣어주게 되면 문장의 의미가 더 풍성하게 살아나는 걸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영어 공부할 때 더 이상은 이제 문장이 내가 공부했던 거는 5개라고 했는데 너무 문장 길이가 길어지고 다양한 거 아닙니까? 라고 고민하시고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이제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부사들을 하나하나 떼면서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결국은 문장의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로만 마무리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문장 구조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차근차근 한 가지 한 가지씩 공부를 하시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쌓아가시고 또 영어에 대한 기본기를 탄탄하게 쌓아가는 그런 토대를 쌓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에서는 단어의 첫 번째 이름인 그 품사,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품사라는 그 친구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었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동사의 종류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동사가 결정하는 그 구조에 따라서 이 단어들이 문장 안에 올 때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새롭게 배우는 방법을 통해서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해를 하시다 보면 내가 이렇게 영어로 문장을 만들 수 있구나. 내가 어떻게 또 새로운 생각들을 이렇게 영어로 표현해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들을 쌓아가는 그런 시간들로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예전에 했던 그런 방법이 아닌 정말 새로운 방법으로 문장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문장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연습을 위한 시간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